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의 부위원장이 3차 회담을 평양에서 끝낸 것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위크엔드 에디션을 들으시지 않으시더라도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위크엔드 에디션보다 스페셜 리포트 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따로 제가 미리 더 앞서서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언론도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 공항에서 기자들과 잠깐 나눴던 그 내용의 전부, 그리고 북한의 그 외무성이 발표한 담화의 전체 내용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전부 이제 본인들이 보고 기사를 이렇게 추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차이도 있고, 사실은 정확하게 지난번에 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그 담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회담이 어떻게 됐구나 하는 결과를 직접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읽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의 스페셜 리포트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은 못 만났고 지난번 두 번은 만났잖아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도 만났고, 또 한 번은 북한에 억류돼 있던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인질하고도 함께 오고 있는데, 이번엔 만나지도 못했고, 뭔가 그 타임라인은 받아오지 못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더 많이 일을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미국에 회담하러 온 태도가 강도와 같았다, 너무 유감스럽다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었을 때요, 그럴 때에 과거와 달랐던 이것을 아직까지도 높이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아둔 건 아닙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서 현상 유지를 하면서 경제 제재를 풀게 하는 것, 이게 아마 북한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멀리 거기까지 이제 다른 중요한 워싱턴에서의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갔는데 확실한 것을 얻어오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모든 심지어 미군 유해조차도 국방부에서 다시 이제 그 관계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건 되겠죠, 아마. 설마. 그렇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이번에 확실하게 가져온 게 없고, 그러나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발표할 수 없는 마이크 폼페오 자신의 판단,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뜻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주 내내 얘기됐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스페셜 리포트를 참고를 하시고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도 초조하게 기다렸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의 많은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께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그런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주일 내내 북한의 CIA를 포함한 여러 정보기구에서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과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속이려고 한다, 이런 뉴스까지 많이 나왔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러 가지 중국과 마찰을 빚고 그렇지 않은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남북 아니죠,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 훈련 같은 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중국의 아주 좋은 소리로, 중국의 너무나 좋은 음악으로 들린다, 예상보다 빨리
이게 그 아시아에서 그 미국의 역할 같은 것을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조차도 오바마 대통령 때와는 반대 방향인 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에게 그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많이 강화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싫어한다. 어쩌면 지정학상으로 아시아가 너무 멀고 하니까 뭐 중국 너희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어쩌면 그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여러 장관들 중에서 지금 뭐 환경청 장관이 이번 주에 그 사임을 했는데 사임이라기보다는 뭐 해고죠. 그러나 해고되느니 당신이 나가는 식으로 하지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교육부 장관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마이크 폼페오도 그만둘 수 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이번 주에 그 뉴욕 포스트의 일면을 보면은 서바이벌 게임 뭐 시즌 2 해서 많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그 사진이 실렸어요. 뭐 딸 이방카 부부부터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또 뭐 비서실장 존 켈리 대변인 그 세라 허카비 등등 여러 사람 또 한두 사람 더 있던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만두거나 어쨌든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도 궁금해지거든요. 이번에도 평양에 가서 마이크 폼페오가 그 초대소에서 나와서 그 안에 도청 장치가 돼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하고 또 존 볼튼에게도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도 따로따로 전화를 해서 그 협상 도중에 그 과정을 보고 내지는 뭐 대통령에겐 보고한 것이고 이제 리뷰 같은 것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뭐 김영철 그 부위원장도 회담 그 중간에도 첫날하고 잠자고 또 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을 테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스페셜 리포트는 뭐 들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많은 언론이 다뤘는데 뭐 문화도 다르고 보스가 나가기 전에는 퇴근 시간이 돼도 안 나가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의미에서 한국에서 지금 시행을 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갖고 또 뭐 일찍 퇴근하니까 아침에 좀 여유 있게 아침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빚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일을 해서 그 빚을 갚고 싶다. 여유 있는 시간보다는 그 돈이다. 빚 갚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한국의 분위기도 전해드렸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1년 내에 일을 많이 하는 국가고요. 위켄드 에디션 미국에서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요즘에는 모든 뉴스들이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연방 상원과 하원은 성격이 달라서 상원은 굉장히 좀 더 어른스럽고 당파적이 아닙니다. 하원은 2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또 막 쫓아다니면서 주말이면은 지역구에 가서 돈 걷어서 선거 준비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여당일 경우에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고 와서 선거 유세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대통령이 인기가 있을 때 본인의 지역구에서. 그런데 상원은 6년이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나 아니면 또 이 미국을 위해서 정치 철학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살펴볼 만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상원 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지역신문, 전국신문, 방송들이 다 유권자에게 전해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파적이 좀 덜한 겁니다. 하원보다. 이번에 상원에서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광범위한 그 정보 열몇 군데 정보기관이 만장일치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게 맞고 또 이 정보기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키려는, 근본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그 시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었다. 상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뉴스로는 마이크 코엔, 그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 픽서, 뭐든지 다 가서 여자 문제 있으면 돈 주고 처리해주고 다른 것 있으면 또 처리해주고 했던 이 마이크 코엔이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내가 총알바지라도 되겠어요 하는 입장에서 내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족, 내 와이프, 딸, 나라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정보기관이 만장일치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내린 결론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 평판,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특별검사와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는 미국에서 아직도 그 소셜리스트 하면은 굉장히 그 위험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비선거를 했었을 때 어쩌면 버니 샌더스가 당선됐으면 도널드 트럼프를 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을 전 국민의 헬스케어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무소속이지만 그 선거할 때는 뭐 당이 있어야지 되니까 민주당으로 나가서 예비선거를 힐러리 클린턴과 치렀던 버니 샌더스를 뭐 우고 차베스라든가 구소련의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사람과 똑같이 사진을 똑같이 놓고 그 보수 언론이 그렇게 했거든요. 팍스뉴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미국에서 소셜리스트다 하면은 아직까지도 뭐 공산주의와 연관해서 굉장히 눈초리를 싸납게 치켜뜨고 보고 있는데 뉴욕에서 28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정치 경험도 한 번도 없는 그런 후보가 20년을 하원 의원 임기가 19년이래요. 임기가 그러니까 10번 한 거예요. 10번 그리고 64세인가 그렇죠? 64세. 멕시코의 새로운 대통령도 당선자도 64세인가요? 아무튼 60 몇 세예요. 그런 민주당의 서열 넘버 4 백인 남자를 이기고 뉴욕의 그 퀸스, 브롱스에서 예비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은 그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주목을 선거 전까지는 그 주목을 받지 그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후보 이름을 잊어서 지금 후보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가 어떤 언론에서는 아니 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진보적인 그런 언론이 그것도 못 읽었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못 읽는 것과 똑같잖아 라고 하는데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왜냐면 그 지역이 워낙에 민주당 지역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당선될 것도 뭐 거의 확정적이고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죠. 10선 의원이 나가고 지금 차기에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낸시 펠로시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본인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거 캠페인도 안 하고 선거 토론회에도 안 나가고 힐러리 클린턴과 똑같았던 거죠.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이 젊은 28살의 후보가 라티나입니다. 라티나 후보가 나는 브롱스에서 살았어 하면서 열심히 선거 유세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에 민주당 지역이기 때문에 예비 선거니까 더더욱이 투표율이 아주 낮아요. 아주 낮은데 낮기 때문에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도 이제 몇 표를 안 받아도 당선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 방심하는 사이에 그렇게 그쪽에서 싹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런 일이 정치적으로는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그 환경부 장관이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미국에서도. 나중에는 그 뉴욕 포스트가 일면을 썼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 돈하고 연관된 그런 그 윤리적인 비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는 세금 큰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작은 것까지도 뭐 호텔 가서 공짜 로션 가져와라 어디 뭐 매트리스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부터 내 와이프를 적어도 20만 달러 연봉 이상 받는 곳에 취직을 시켜라 하고 숙제를 딱 내주지를 않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부에서 적을 많이 만들었죠. 사람들이 본인을 싫어하니까 내부 사람들을 믿지 않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못하게 하고 기자들이
본인이 어디 가서 연설할 때 들어가면은 경비원 시켜서 AP통신 기자 같은 사람들 내쫓아버리고 했던 그 환경부 장관이 나갔어요. 나갔더니 뉴욕 그 데일리 뉴스가 그 일면에다가 체크하라 할 때 그 체크요. 검사해라. His pocket. 주머니를 검사해래요. On the way out. 밖에 나갈 때 주머니 속에 뭐 훔쳐가지고 나가는지 조사해라. 이럴 정도였거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의 많은 그 환경 문제 이런 것을 그 없애버렸다고 지켜주려고 했는데 끝내 그 너무 많은 것이 나오니까 지키지 못했고요. 또 공화당도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 결국은 내쳤는데 내치고 나니까 일부에서는 또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느냐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오일이라든가 석탄 산업 사실은 미래의 산업은 아니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로 인해서 그동안 이 그 스캇 프리어트라는 환경부 장관에게 이득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사람에게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뽑아야지 되는데 못 뽑게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뭐 후임자가 그 앤드류 필러라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석탄업계에서 일했고 로비스트로요. 그리고 똑같아요. 이 환경부 장관이랑 기후변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어포머티브 액션을 대학교에서 적용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제 미국의 행정부에서 대학교에 편지를 보낸다는데 인종적으로 중립을 지켜라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이민 문제나 이런 것을 다루면서 이 행정부가 굉장히 백인 중심이고 인종 차별적이라는 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느 것보다도 정책이야. 예를 들어 세금에 관한 것, 또 뭐 그런 여러 가지야 당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어느 당이 하는 차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나쁜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의 나쁜 것을 더 키워주는 것이라는 게 세계 공통적인 명제인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경우는 아주 애매한데 에이시안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잖아요. 시험 성적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그 좋은 학교에서 좋은 학교일수록 인종의 다양성을 원해요. 하버드 같은 대학교, 예일 같은 대학교, 프린스턴. 왜냐하면 소수 인종을 꼭 위해서라기보다도 물론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학교에 뭐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지도자가 되려면 학교 다닐 때부터 다른 인종 꼭 잘 살아서 학원 다니는 학원비를 걱정하지 않고 학원에 가서 점수 SAT 같은 거 잘 받고 이런 그 좋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좋은 가정에서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자란 그런 그 학생들이라도 아버지는 갱단으로 감옥 갔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청소부를 하고 주변에는 또 뭐 마약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이런 데서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우리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이미 인간의 고진감래를 겪어온 이런 학생들과 소위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오점 없이 보이는 그런 경제적으로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섞여야지 양쪽에 플러스가 된다는 게 미국의 아주 그 중요한 대학들의 또 그런 그 사명감 같은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은 또 공부를 좀 잘하지만 또 한국 학생도 어떤 경우는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입학하는데 조금 플러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교수 같은 것도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으니까요. 인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해주는 구색을 맞춰주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것은 이제 그 철저하게 좀 이제 백인 그 중심으로 많이 하려는 그런 건데 왜냐하면 최근에는 백인 학생들이 내가 뭐 에이시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라티노 흑인 학생들 때문에 좀 차별을 학교에서 받았다. 입학 원서에서도 냈는데 거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같은 소수 인종끼리 보면 그 코리안 아메리칸과 뭐 라티노, 라티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이 성적은 조금 높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차별한다.
뭐 하버드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 지난 10년 동안 29% 우리 학교에 입학이 늘어났다는 게 이제 하버드의 얘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방 정부에서는 그런 거 다 없애라, 인종적으로 중립을 지켜라 하는 것이었고, 이것 역시 오바마 시대와 다른 겁니다. 오바마 시대는 웬만하면 성적도 비슷비슷하면 그러면 좀 인종의 다양성을 뭐 그렇게 해라는 아니지만 다양성을 고려하자. 미국이 그 샐러드 볼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어서 하는 거고요. 이게 공립학교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까지를 다 포함해서 공립학교는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지 않으면 자금이 이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인인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하는 비율이 공화, 민주, 무당파 다 합쳐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수 아래인 47%였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기구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방송하는 동안에 여기 지금 메모에 안 써놨네요. 갤럽인가 그렇죠? 공화당일수록 미국인 게 대단히 자랑스럽다. extremely 자랑스럽다. 74%, 민주당 42%, 무당파 42% 였습니다. 민주당은 32%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일면에 대통령에게 이렇게 왕관을 씌워놓고요. 좀 허접한 왕관이었어요. 왕 행세를 하는 광대가 밑바닥에 미국의 근본 가치를 뒤집지 못한다. 특히 그 이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민에 대해서는 그 국경에서 아이들과 같이 들어올 때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포함해서도 지금 다 엄마와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38명의 5살 미만 아이들의 부모를 아직 그 미국 지금 이 행정부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반 정도는 이미 그 미국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구류됐다가 완전 추방된 거죠. 추방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 그 민주당이 이민을 그렇게 그 공화당이 훨씬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은 늘 경제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좀 일자리가 없고 할 때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 뭐 이런 그 등등의 분위기가 좀 있어요. 민주당보다는 강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요. 뭐 미국이 그 노동력이 필요했었을 때 와서 백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수십 년 살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부모 따라서 온 아이들도 있고 뭐 등등 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너무 과격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화당은 반대로 이제 이민에 대해서 조금 그 민주당보다 훨씬 강경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민 부분에 특히 이번에 아이와 그 어머니들을 엄마를 떼어놓고, 특히 이제 과테말리아에서 온 엄마와 어린 딸이 얼마 만에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만나는데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다 그냥 울음을 참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엄마가 더 그러는 부분,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뭐 주변의 사람들도 다 울고, 그러면 이제 공화당에서 팍스 뉴스에서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몇 그 진행자들이 감성팔이 하지 말아라. 저도 그런 욕 먹었어요. 방송하다가 그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이었는데 제가 좀 울컥했었던 것이 표현이 됐는가 봐요. 뭐 감성팔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DNA가 달라서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다가 얼핏 그 장면을 보더라도 뭐 저게 이슈가 이민이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린 아이와 엄마가 오랜 동안 못 보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보다가 만났을 때 뭐 할 말도 잃고 부둥켜 안고 하는
그에 보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감성팔이라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안 됐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공감대를 비난을 하실 그런 비난만 하고 확실히 정당하다고 말하기는 좀 미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보수적인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 보수적인 그룹 가운데 칼럼니스트 가운데서는 맥스 부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고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 컬럼을 많이 쓰는데 어제 이제 정말로 파워풀한 컬럼이었어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음 날 평생 공화당에서 당적을 무당파로 바꿨는데 이제 11월 선거에서 다른 민주당 전현 공화당 사람들과 함께 공화당이 지도록 민주당이 이기도록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1854년도에 노예제에 반대하고 인간 존엄을 그렇게 생각했었던 링컨의 공화당이 더 이상 아니고 지금은 트럼프 당인데 이 트럼프 당이라는 게 백인 중심의 정책. 이 사람 러시아계예요. 또 보호주의, 고립주의, 또 서류 미비자를 완전히 범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것만 강조하는 하이퍼 마초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야만적인 아이 유괴 당 공화당 내가 거기에 당적은 둘 수는 없다면서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뭐든지 다 맞다고 얘기하고 거의 신적인 존재로 하잖아요. 그래서 whatever Trump says 그를 지지하는 이 공화당에서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공화당의 기본 가치인 뭐가 있나요? 세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또 보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그런 것은 내가 지지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뒤엎었다가 파괴됐다가 공화당은 일어나야지 된다. 파괴되려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차지를 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겠다. 지금처럼 트럼프의 공화당이 사법방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죠? 뭐죠? 대통령이 뭐 본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회사는 트윗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보지 않은 그런 정도의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그거는 완전히 뭐 어떤 권력 남용을 해서 IRS에 지시해서 세금 많이 물게 하겠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리고 뭐 이해상충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대통령부터 뭐 딸, 사위 뭐든지 다 소수인종 악마로 하고 동맹국가 멀어지기, 자유무역의 끝 이 부분은 또 폴 크루그먼이 칼럼 하나 썼던데요. 독재자를 푸틴이 됐건 뭐 시진핑이 됐건 김정은이 됐던 찬미를 하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특별검사나 아니면 무역 전쟁을 중국과 치르는 동안에 경제가 나빠져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민주당이 장악하도록 평생 공화당이 맥스 부트라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인데요. 어제 그제였나요? 뭐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폴 쿨그만이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니까 컬럼을 어떻게 썼냐면 결국은 미국의 상공회의소와 헤리티지 재단이 굉장히 아주 막 보수 강성 중에 강성이에요. 발비나 황 씨가 일하는 곳. 발비나 황이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만 쏟아내는데 그 헤리티지 재단이 그런 곳에서 돈 받고 그런 일을 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 쿨그만이 헤리티지 재단과 상공회의소를 막 욕했는데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것을 너무나 지지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세금 감면 받는 거, 또 부자들이 세금 감면 받으면 부자 기업과 부자들이 돈이 굉장히 절약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어느 정도의 수입을 받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재선 뭐 요즘 곧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세금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오바마 시대보다도 그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세금 감면안이 아니죠. 그렇게 돼서 그런데 상공회의소와
그 헤리티지 재단이 너무 열심히 북을 쳐서 본인들이 그 일을 해주는 그 상대나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려고 열심히 하다가 이 꼴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꼴이라는 게 중국과의 그 관세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상공회의소나 헤리티지 재단이 에이, 설마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겠지. 저러다 말겠지. 저거 쇼야, 쇼. 이렇게 생각을 했지. 실제로 여기까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열심히 북치면서 지지를 하고 왔는데 이제 정말로 당하게 됐다. 그런 그 컬럼을 썼거든요. 이제 그런 컬럼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여러분들께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서 어떠한 그 제도권을 다 깨트리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게 지금 날이 갈수록 여러 분야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증명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그 언론계나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좀 반항적이었어요. 어땠냐면 그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난 뒤에도 사창가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고 홍등가를 운영을 해서 그리고 아버지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흑인 차별 많이 했고요. 아주 정말로 독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부동산 개발을 해서 번 지역이 아주 그 빈촌이었어요. 여기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트럼프는 아버지 뭐 돈도 뭐 얼만큼 뭐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트럼프가 부자 쪽으로 맨하탄 쪽으로 그 개발을 옮기려고 했었을 때 아버지가 얘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된다. 뭐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뭐 가랑이가 뭐 찢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트럼프가 why not 하면서 간 겁니다. 진출을 해서 그쪽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놀아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격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온 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가운데는 그 트럼프 유니버시티 사기다 하면은 그거 언론이 가짜 뉴스 만드는 거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사교 집단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곱상하게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실제로 우아하거나 우아한 척하거나 우아한 것처럼 위선을 부리다가 어느 부분적으로는 우아해지거나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널리스트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놀았어요. 뭐 별장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사업상 이렇게 연결해주고 저렇게 연결해주고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뭐 같이 웃고 떠들고 놀고 모델들 초대해서 그 모델을 옷 입은 채로 본인의 수영장에 빠뜨리고 뭐 이런 일하고 다 논 사람들이거든요. 알잖아요. 잘 아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서로 놀 때는 논 거고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인데 내가 잘 놀아봐서 아는데 이 강대국을 이끌어갈 만한 기본 품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또 반대를 하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역작용으로 페이크 뉴스 하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조업에서 내가 여러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 뭐 펜실베니아, 뭐 위스콘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조차 지금 WTO에서 탈퇴한다, 뭐 UN 탈퇴, 실제로 UN의 소위원회를 탈퇴하기도 했고 그런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돈은 벌었지만 평생을 사실은 어떤 그 제도권 밖에서 맴돈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도권 밖에서 맴돌던 본인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성공한 사업가들이 얘기할 때는 실패한 사업가인 그 품위에 있어서 물론 뭐 돈 번 사람들은 뭐 어디나 다 들춰보면 뭐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그 사기성인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적인 파산도 뭐 4번인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주 정직하게 품위 있게 실제로는 또 돈이 많다고 허풍 떨어서 그 포브스의 그 리스트에 올라보려고
본인의 그게 아주 절대적인 예죠.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포브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트럼프가 고용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이름이 존 모였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고 본인의 음성으로요.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가 돈이 많다. 그 아버지가 다 이미 상속을 해줬어.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포브스의 부자 리스트에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 트럼프 목소리로 전화를 했던 거고 그 녹음 테이프가 지금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런 포브스 리스트 같은 데 오르면 이렇게 리스트 오른 것 같고 융자 받고 뭐 사업 키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타박타박 걸어가는 제도권 어느 정도 타박타박 걸어가는 제도권 경제 안에서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 제도권을 뒤집어 보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미국 경제가 뭐 제조업을 해야지 그 경제가 단단하지 하지만 그것도 국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미국도 뭐 군용기 같은 건 만들지만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제조업 바탕이 아니잖아요. 떠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뭔가 자본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경제로 변신한 거죠. 오래전에. 그래서 지금 뉴욕의 파이낸셜 시장이 굉장히 큰 것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공격을 받은 것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께 일자리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계속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석탄을 계속 파고 살겠어요. 아이디어 산업인 거지. 그러니까 중국도 테크놀로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때 그렇게 사창가로 아버지 뭐 흑인 차별하고 KKK단 시위에도 나가서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집안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제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내가 왕이니까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라든가 WTO 탈퇴라든가 세계의 모든 시스템을 다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시스템을 무너버리겠어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이제 초강대국의 중국의 떠오름을 막으려고도 해야지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러시아의 이득이 되게 하고 있잖아요. 이득이 되게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는 더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세는 미국이 딱 시작을 하니까 어제 새벽 0시부터였었죠. 중국도 당장 이게 보복 관세를 시작을 하고 있고 블룸버그 뉴스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 시작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이렇게 협상해서 적당히 받을 것 받고 뭐 이 자기 파괴적인 적대에서 서로 물러나라. 장기적으로 서로 안 좋다. 미국도 중국도 외국 회사 학대하지 말고 개혁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어기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중국도 나중에 또 커질 텐데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잘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좋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이 더 이상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살린다고 하지만 제조업이 살아갈 수 없는 게 자연의 이치인 게요. 이번에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이 있었잖아요. 그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할 때 쓰는 폭죽 같은 것이 90%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폭죽놀이도 집에서 사람들이 지역이 허용하는 것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식적인 프로페셔널 불꽃놀이가 있잖아요. 프로페셔널 불꽃놀이 하는데
기구 같은 것도 70%가 중국에서 수입한 거랍니다. 그게 이제 올해 뭐 9억 달러 정도를 사람들이 불꽃놀이에다가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 불꽃놀이 용품이 미국 중서부에서 그 오하이오주에서 만들어졌었어요.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이 1902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 정말 그 앨리스 아일랜드를 통해서 왔죠. 그래서 이제 파이어웍스 벨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와서 1976년도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200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더 축하한다고 불꽃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불꽃놀이 기구, 폭죽 같은 것의 수요가 늘어나서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이태리 사람이 하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멕시코, 중국에서 그 수입을 해서 중국이 정말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중국이 미국 기술을 훔쳐간 게 아니라, 중국이야 미국이야 뭐 이제 겨우 뭐 242년 된 나라인데, 중국은 미국의 노하우를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뭐 당나라 때부터 이런 것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그 미국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에 아메리카 포스트를 외치는 미국 대통령 아래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그게 중국산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손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뭐 미국 인구가 중국 인구에 비해서 얼마 되지도 않고, 미국 사람들이 힘든 거 손재주도 좀 덜하고, 아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뭐 물론 뭐 이태리 이런 사람들은 그 미국 그 아시안이 아니더라도 손재주가 좋지만, 손으로 만드는 거 뭐 미국 사람들 하는 것도 원치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불꽃놀이 용품은 수입 대 수출이 40대 1로 지금 그 수입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불꽃놀이 폭죽과 용품을 만들었던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이 운영했던 1902년부터의 이 회사 이름이 아메리칸 파이어웍스라는 회사거든요. 없어졌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런 손으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것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이 회사는 이제 이 불꽃놀이 쇼를 기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세련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게 있다면 만드는가, 이런 식으로 미국의 그 제조업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이제는 뭐 실리콘밸리의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언제 어떻게 될지, 결국은 이번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과 회담에서 원래 그 얻어왔어야지 되는 것을, 기대했었던 것을 못 얻어왔잖아요. 결국은 어차피 그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그 미국을 도와야지만 되겠네 하는 것을 또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가 곧 오거든요. 이미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될 경우 중국과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게 이번 주에 큰 뉴스였고요. 나토는 이제 11일 뭐 다음 주에 뭐 이제 가서 뭐 회의를 할 테니까, 그때 이제 그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켄드 에디션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그 월요일이죠. 일단 그 월요일에 연방 그 대법관 후보를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후보를 발표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는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또 이제 그 나토에 가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헬싱키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이 지난번에 그 G7 정상회담 때 G7 뺨을 이리저리 마구 치고는 그 김정은 만나서 마구 칭찬했던 그때처럼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나토 분담금의 경우에는 지금 2014년도에 오바마 때 합의를 맺었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회원국이 GDP의 2%까지 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지금 그 GDP의 그 3.6% 정도를 하고 있고요.
뭐 국방 예산 뭐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많이 대주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해야지 돼 니네가 해야지 하는 하지만 미국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구소련과 오랜 냉전이 있었고 2차 대전 끝나고 아시아에는 한국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또 많은 그런 것도 갖다 놓고 또 무기도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폴란드 어떤 나라들이 미국 무기 사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소련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이런 국가들이 구소련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공통으로 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그 돈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주도를 했었던 것이고 미국이 그 독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도 미국의 이득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그러나 대통령이 바꾸고 싶어 하고 어느 정도는 바꿀 방도가 있으면 그러면 또 이제 대통령의 역할과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다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일이 되겠죠. 지금 미국에 10명인가요? 3명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3명이네요. 민주당의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이 어떠한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일에 관한 그 청문회도 열고 뭔가를 의회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지금 또 의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WTO도 뭐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탈퇴를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 그 지금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 다음 주에도 여전히 그 태국의 어린이들 그 안에서 이제는 그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편지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좋겠어요. 어려서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돼지고기도 사주고 나 나가면 뭐 치킨도 먹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뭐가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들께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전부 강해요. 하고 선생님한테는 저희 나가면 숙제 조금만 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쩌죠? 그 자원봉사 네이비실 그 잠수 그 다이버가 이제 산소 모자라서 숨졌는데 지금 그 동굴 안에 산소가 굉장히 그 부족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1,000명 정도가 이 어린이와 코치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다 해보고 있어요. 비 더 내린다고 하고 물백이 계속해도 비가 내리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엊그제까지 계속 그 전문 그 다이버와 짝을 이뤄서 아직 수영도 못하는 어린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서 이렇게 나오는가 그것도 또 문제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큰 돌이요. 뭐 바위예요, 돌이에요, 돌산이에요. 그런 곳 위에서 뚫으면 어떠나. 뚫으려면 한 반마일 정도를 뚫어야지 된대요. 그러니까 좀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다면 동굴에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들어가다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된 거잖아요. 뭐 비도 오고 뭐 물도 피하고 하다가 그런 그 안식처를 찾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저쪽 혹시 뒤에는 뒷문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요즘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꼭 그 북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일은 오늘 그 스페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그 폼페오의 대북 방문 이후를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중심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에어컨 틀었더니 그랬더니 먼지 나는 것 같아요. 목이 막혀요. 냉커피, 아이스 커피 아니고요. 냉커피 마시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